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집중력의 배신입니다. 진짜 뭐 하나 집중하기 힘든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직접 쓴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 이력을 보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스포츠 정신의학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스포츠 정신의학? 의학 중에서도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이렇게 과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정신과에서 예. 다시 스포츠 선수들만을 특화해서 그들의 발달이나 심리 상태나 정신 질환에 대한 것들을 보는 학문을 스포츠 정신의학이라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좀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진천 선수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으로요? 네. 가서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선수들의 각 종목의 팀 분석이라든지 네. 개인 분석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가장 큰 걱정거리라든지 네. 문제라든지 정신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뭐 수능 앞둔 고3 학생하고 거의 같은 심리죠. 뭐 자기가 4년 동안 준비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쏟아붓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혹시 안 될까 봐 혹시 실패할까 봐 거기는 두려움도 있고 다 발휘되지 못할까 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엄청난 이제 중압감을 이제 네. 느끼게 될 테고 그 관중들도 많고 전 세계에 중계가 되는 그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이제 떨릴 수밖에 없고 그럼요. 집중하기도 힘들 네, 텐데 네. 그냥 뭐 우리가 평소에 연습한 대로 마음 편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쉽겠습니다만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뭔가 제일 좀 풀어나가야 중요한 되잖아요. 핵심은 예. 그 가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만 하지 말라고. 금메달 따겠습니다 이런 말.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못 하세요? 지금 못 하니까 가서 잘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할 겁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딸 겁니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여기서 하던 대로 지금 하던 대로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 말만 하라고 저희가 계속 면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운동을 할 때도 어깨에 힘 빼고 네. 하던 대로 네. 연습하던 대로 실전해서 하라라고는 하는데 네.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니까 연습한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잘하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하려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한 더 잘하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니까 연습한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면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죠. 그걸 다시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심리 훈련이 돼 있어야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어떤 무대에 섰을 때 떨리기 마련이지만 국가대표라면 그 떨리는 것까지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 네, 그 관중이 많고 그 경기력이 좋은 상대편 선수와 맞서서 싸우려면 떨려야죠. 그래서 나도 좀 떨려서 긴장도 좀 되고 그 긴장되는 가운데 자기의 퍼포먼스도 좀 발휘가 되고 그런 과정들에 집중하는 거, 그걸 우리는 즐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떨리는 것까지도 그냥 즐겨라. 네, 그걸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만 느끼는 것, 그걸 우리는 즐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즐겨라라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을 받는 환경까지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올림픽 나가서 저는 절대 안 떨 겁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떨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떨리는 그 순간조차 내가 떨리고 있구나. 네. 그냥 인정하고 맞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양궁 선수들은 뭐 그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소리도 굉장히 크게 진천 틀어놓고 선수촌에 하고. 가보면 예. 시뮬레이션 하는 장비나 환경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막 그 객석이 가득 찬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지금 파리 올림픽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현지처럼요? 네, 돼 있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성과 네. 선수들이 많이 좀 내야 되는데 일단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고 네.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최초의 타이틀이 대학병원에서 인터넷 과몰입센터를 처음 만드셨다고 해요. 네. 네. 인터넷 과몰입센터. 뭔가 좀 중독을 치유하는 그런 곳입니까? 인터넷 게임 과몰입 센터거든요. 예, 인터넷 그래서, 게임.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게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 센터 혹은 과몰입 힐링 센터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그 대학병원에 세워진 거죠. 그냥 인터넷 게임 그 자체는 중독이 아니다.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전통적인 어떤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갈망,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그 물질을 하고 싶은 갈망.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좋았으면 일주일 뒤에는 3잔, 한 달 뒤에는 1병, 3달 뒤에는 3병 뭐 이렇게 되는 점점 이 고양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양이 늘어나는 내성. 그리고 그걸 안 먹었을 때, 안 마셨을 때, 섭취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변화. 가슴이 막 뛴다든지, 네.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이런 어떤 금단 증상.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통적인 중독 질환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체를 자극하고 그게 생물학적 변화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과 연결이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중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는 네. 그게 갈망, 내성, 금단 증상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게임을 한다고 뭐 뇌가 녹거나 무슨 뭐 심장이 빨리 뛰거나 하는 무슨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임을 자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독으로 몰고 가면 사실은 게임 그 밑에 게임을 많이 하는 행동 밑에 가려져 있는 공존질환이나 부모와의 관계나 혹은 그 사회에서의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을 정작 못 보기 때문에 게임을 중독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어떤 많이 하는 그냥 과몰입 현상으로 보고 중독 물질은 중독으로 보는 이런 구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뤄야 할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중독인데요. 이것도 중독도 그 세 가지 갈망, 내성,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 금단 증상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정의를 조금 더 내려보자면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는 것 같고 너무 들어가면 이게 중독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몰입은 뭔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중독은 부정적인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몰입과 중독 비슷한 행동 뭐냐면 이거 뭔가 많이 해요. 둘 다. 둘 다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딴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 개의 이제 빠져든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근데 몰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중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폐해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있는 거죠. 책에서 몰입과 중독을 고래와 고래상어로 비유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뭔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 중독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독이란 단어 하나에 파묻혀서 그 밑에 있는 본질을 자꾸 못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그냥 중독이란 단어로 취급을 해버리면 정작 이 환자한테 주어야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 중독으로 봐버리면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공존질환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 아이의 의지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게임하지 말기, 게임 못하게 하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 치료에 대해서는 정작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와 고래상어 예를 든 이유가 포유류 학자들이 고래를 어류로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어류가 아니다.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그렇죠. 네. 새끼를 낳죠. 네.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 고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동물학적인 의미가 이게 고래가 포유류가 돼서 동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물고기 하면 고래 이렇게 해버려도 그렇지 물에 사니까. 근데 이제 고래상어나 고래는 물에 산다는 공통점이고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계통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 하나는 어류고 예. 하나는 포유류니까. 고래는 포유류고 고래 상어는 그럼 알을 낳는 어류예요? 네, 가장 큰 오. 어류입니다. 야, 고래와 고래 상어가 다르다는 점을 이제 정신의학 박사님한테 듣게 되네. 저도 이 중독과 몰입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 예. 어떤 차이를 이제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아, 막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야,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분명히 고래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뭐냐 했더니 백과사전이든 뭐 인터넷이든 다 고래상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네. 그 의미의 차이가 있듯이 네. 몰입과 중독도 일단은 구분을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좋아하는 일을 이제 오래 하고 있으면 아, 나 뭔가 몰입한 것 같아. 나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거는 집중력과 무관하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 외래에 찾아오는 많은 어머니들 혹은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환자들한테 참 처음에 그 개념을 잡아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애는요 절대 주의력결핍과 행동장애가 아니에요. 주의력에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애 뭐 블럭 맞추기라든지 자기 좋아하는 뭐 만화책 보기 게임은 한 자리에 앉아서 7, 8시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집중력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인 ADHD 빠진 환자들 주식이나 무슨 뭐 코인 뭐 이런 거 할 때 계속 들여다보고. 그냥 뭐 점심도 거른 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장할 때까지 그냥 계속 그거를 네네네. 보고 있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빠져든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좋아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탐닉하는 거는 집중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집중력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게 중독된 걸까요? 집중력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집중력은 이 수행 하나의 일을 놓고 보면 하나의 이 일이 블록으로 놓고 보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때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하나의 일의 블럭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한다는 건 난 팔을 굽히는 걸 좋아하지만 뻗는 걸 싫으면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뭉쳤다가 펴는 과정까지 가지를 못해요. 아, 네. 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그래서 그거를 뭐 초점 맞추기라고 저는 얘기하지. 네. 그냥 집중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는 하나의 일을 단위적으로 움직여야 그걸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초점처럼 그냥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집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근데 초점을 멀리 있는 데 맞췄다 가까운 데 맞췄다 계속해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그게 카메라의 기능이잖아요. 그거를 몇 시간이고 촬영할 수 있어야 그게 집중력이다. 맞습니다. 네. 아,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도 어릴 적에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줄 알았으나 우리가 흔히 인터넷 용어로 그냥 쉽게 페인이라는 말 좀 쓰지 않습니까? 네. 좀 뭔가 망가진 사람 같다라는 게 결국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이것도 좀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인이라고 했는데 길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진 사람들이죠. 일상생활이 망가진 자기의 사람. 어떤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제일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걸 일상생활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페인이라고 했는데 저를 만나러 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까지 갔겠죠. 네. 그리고 지켜보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보호자들이 이제 끌고 오는 거거든요. 나이 30, 35, 40살이 됐는데도 부모가 손을 잡고 질질질질 끌고 온단 말이죠.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아주 우울한 어떤 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 계획도 없고 그냥 계속 예, 쳐져 있는. 그냥 실천도 안 해요. 계획도 없고 실천도 안 하는 정말 그냥 우울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있어요. 말은 막 뻔지르르 해요. 그리고 뭐 내일 할 거예요. 뭐 다음 달 할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제 외래에서 제가 다음 주까지는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와서 보면 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계획만 네, 있는 지금 거예요. 찾아보고 있습니다로 끝난단 말이죠. 아, 실천이 없다. 네, 그래서 우울한 페인이든 이 게으른 페인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반대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뭔가는 해요. 근데 그게 생산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좌충우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다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냥 그거 왜 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심심해서요. 그냥 뭐 할 일 없어서요. 그냥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계획만 있던 사람은 완전 반대네요. 네, 이분은 실천만 있는. 네. 근데 그걸 실천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행동만 있다 이렇게 봐야 행동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페인의 그 유형이라고 해서 게임 페인, 코인 페인, 뭐 주식 페인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네, 우울한 페인, 게으른 페인, 충동적인 페인. 네,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걸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막 코인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주식 시세판이라든지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아마 두 가지는 해당될 것 같아요. 우울한 페인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는 하고 있지만. 네. 네, 근데 이거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던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 그거 어떻게 보면 게으른 페인 내지는 뭘 사고 팔고 계속은 하고 있지만 그걸 무엇을 위해서 그걸 다음 넥스트 골이 뭔데 다음 계획이 뭐가 없이 그냥 진행되는 그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도 사실 분석이나 어떤 그 계획 과정이 없이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충동적인 네.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충동적 페인. 이게 유형에 따라서 그러면 처방도 달라집니까? 네.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은 우울한 페인은 일단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해봐야 돼요. 우울한 페인은 네. 뭔가 작은 네, 성공이라도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면 일단은 주위에서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성공에 대한 것들은 권하지 않고 그냥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뭐 무조건 될 수 있어. 이런 말만 하지 이분이 아주 작은 성공을 하게끔 뭔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뭐 얇은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보면 다 책 읽기는 읽었을 굉장히 때 막 어려운 그건 퀘스트고요. 어려운 건가요? 네. 아, 네네네. 하다못해 아침에 뭐 9시에는 일어나자. 일주일에 뭐 4번 이상 9시에 일어나자. 일주일에 30분 이상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마트를 다녀오던 뭐 산책을 하던 30분 이상 산책을 해보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을 하게끔. 아, 그것도 이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럼요. 그럼 저는 그것도 칭찬해주고요. 숨만 고르게 쉬어도 일단 칭찬해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혹은 보호자 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정말 칭찬할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숨은 고르게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은 참 수많은 참 고르게 쉬어 코도 안 걸고 그거라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밤에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잤습니다. 일단 네. 그걸로도 칭찬해줘라. 네. 그게 이제 우울한 페인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불이라도 정리했다. 칭찬해줘. 뭐 이불 정리하는 게으른 페인은 거의 뭐 만렙을 찍은 거죠 거의. 일취월장하고. 네. 그러면 그 게으른 페인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게 게으른 페인은 이 말을 못 당해요. 옆에 사람이 왜냐면 뭐 내일 뭐 할 거야.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제가요 뭘 어떻게 해서 뭘 하고요. 뭘 하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계획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예요. 근데 일주일 뒤, 한 달 뒤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럼 왜 안 했어요? 왜 힘들어요? 그러면 아예 하려고요 이제. 뭐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갔더니 뭐 문을 닫았어요. 무슨 뭐 어디를 가려고 뭐 버스를 기다렸는데 마침 뭐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핑계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게으른 페인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중립적이고 이제 폼하다 그러죠. 이 딱 정해져 있는 계획과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요. 계획과 시스템. 네.
계획을 짜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못 식으로? 잡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예, 못 짜겠죠. 나이 30, 40 됐는데 하루 일과 짜라 그러면 못 잡니다. 근데 지키지도 못할 거고. 그게 자존심 상해서 못 짜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별로 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키지도 않을 거니까 자기는 짜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 학생들 그 방학 시간 계획표 짜듯이 한번 이런 걸 해봐야 됩니까? 네. 해서 그 루틴과 시스템 안에 한번 같이 작동이 되게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반드시 보상을 포함해야 돼요. 예. 뭔가 계획표를 짜고 지켰을 때 보상. 네,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그리고 그 계획이 안 지켜지면 그 보상이 안 나오게끔. 그래야 움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말 유치하지만 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정말 게으른 논팽이가 있어요. 네, 논팽이가 있으면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요 네. 정도 용어는? 네. 뭐 하여튼 뭐 다시 쓰시려면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인한테 네. 밥 줘. 그럴 때 밥 주지 말라 그래요. 아침 7시서부터 7시 반, 점심 12시서부터 12시 반, 저녁 6시부터 6시 반에만 밥상 위에 밥이 올라오게끔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나면 밥이 없어야 돼요. 치워버리고. 네, 심지어 인스턴트 식품도 갖다 놓지 마세요. 집에. 밥 먹는 시간 지나서 뭐 자꾸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이것도 그 사람을 어떤 시스템 안에다가 네. 들어와 있도록 할 수 있는 네. 장치가 되는 거네요. 충동성 페이는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는 해요, 이 친구들이. 그 이분들이.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면 한심하죠. 왜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직업이 없이 10년째 있는 40살 김모 씨가 예. 그냥 오늘 아침에는 산에 갔다 오고 어저께는 그냥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냥 대인관계하고 네. 내일은 또 난데없이 갑자기 뭐 어디 일본을 간대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죠, 진짜. 뭐 일 벌리고 자꾸.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돌아봐야 되려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자기를 의견을 반영해주는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네네네. 그 반영하는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고 해서 소위 말한 멘토가 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그 삶의 방향성을 같이 네. 의논할. 네. 제 주변에도 거의 그러니까 집안에 좀 돈이 좀 있어서 네. 근데 10년 사이에 네. 사업을 한 10대 개를 벌렸다 네. 접었다 벌렸다 접었다 네. 벌렸다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한테도 사실은 좀 사업을 꾸준히 제대로 할 만한 멘토가 사실은 필요한 거네요. 그 멘토링이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은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2세, 3세. 그 부모님도 그때 다 날려먹고. 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돈은 주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긴 해줬지만 네네. 이 친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계획 잡고 이거를 플랜을 세우는 거에 대한 멘토링을 안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을 당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우울한 페이는 작은 성공 경험과 칭찬, 네. 게으른 페이는 시스템과 루틴, 네. 그리고 작은 보상, 네. 충동성 페이는 방향성을 함께할 멘토. 네. 근데 이걸 또 이분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또 끌고 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아우르는 가장 큰 철칙은 뭐냐면 예. 내가 뭔가를 하면 편해지고 뭔가를 안 하면 불편해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페인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해져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수록 편해지고 내가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스스로 편해져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 그 페인이 가게끔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들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도 그렇게 따라잡아 버리니까 점점 더 그 페인 구렁텅이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도 보호자분들도 사실 그대로 놔두는 게 편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보호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0명이면 9명들이 제가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별의별 짓 다 해본 거의 공통점은 페인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편해지는 거를 더 많이 서포트 해주는 쪽을 다 해보신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네. 그런데 하면 편하고 안 하면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사실 이게 교육이고 네.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네. 요즘 정말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뭐 이거 인체에 나온 뭐 뇌에서 나온 호르몬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일단 도파민이 돈다. 도파민 뿜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 도파민이 예. 사실은 도파민 이전에 세로토닌이 네.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세로토닌. 네. 근데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뭐 하면 세로토닌이 뭐 뿜어 나오고 뭐 세로토닌 맞으러 무슨 숲에도 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세로토닌 많이 나오면 죽거든요. 아, 그래요? 세로토닌 신드롬이라 해서 땀 뻘뻘 흘리다가 그냥 심정지 가서 죽어요. 세로토닌이 정말 많이 오. 과다하게 나오면. 그래서 세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일정량이 나와서 규칙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이 세로토닌 도파민이고, 세로토닌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틀리게 이 뇌가 신경 다발로 되어 있는데 예.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호 전달을 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물질. 네, 네. 전달 물질.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정신과 심리질환 이쪽하고 관련 있는 게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인데, 그 중에서 도파민은 지금 뭐 제 머릿속, 그 다음에 사회자님 머릿속에서도 지금 막 펌핑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도파민은 다 필요해요. 음. 집중하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뭐 도박하고 주식하고 하는 거에 다 나와요, 도파민은. 지금 한덕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집중 있게 내 머릿속에 담아야지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도파민이 나오고 아유, 있는 난리 거예요? 나죠. 도파민 뭐 그래요? 뿜뿜뿜뿜 나오죠. 네.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거네요. 그냥 나와요. 도파민이 없으면 네. 우리가 생각도 단절이 되고 걸음걸이도 단절이 되고 뭐 기억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수행 능력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뭔가 우리 뇌가, 그러니까 인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에너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럼 뭡니까? 과도하게 나왔을 때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도파민이 제일 많이 과도하게 나오는 게 공부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예. 예, 그 다음에 막 그 미술가가 막 미술 작업하고 음악가가 연주할 때 뭐 도파민이 막 뿜뿜 나옵니다, 진짜. 아니 근데 공부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왔으면 네. 제가 조금 더 빨리 출세했을 것 같은데, 다른 일 하는 거에 비해서. 아, 다른 일 네, 하는 거에 네. 비해서 공부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다 공부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는데 근데 되게 도파민이 하기 싫던데요. 전두엽에 가서 작용을 해요, 이제. 예. 선조체라는 부분에 도파민이 나와서 전두엽에서 작용을 하는데, 예. 이 전두엽이 이 도파민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막 기능을 하게 되고, 네. 소위 말해서 집중도 하게 되고,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고, 뭐 암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두엽의 기능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 100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20점을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걸 우리 뇌가 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차이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소량만 도파민이 나와도 그냥 주체하지 못하면 중독이 돼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독 물질이냐, 안 중독 물질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네. 중독 물질, 사실 화학적 중독 물질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 도파민보다 10배, 100배 도파민을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배, 100배가 도파민 분비가 되면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 같은 막 환시, 거의 환각 상태. 네,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코케인이라든지 어. 요즘 유행하는 그 메스암페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도파민이 막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막 선조체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네, 심각한.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뇌의 컨트롤 기능일 네. 테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 제목을 중독의 배신이 아니라 예. 집중력의 배신이라고 한 이유가, 어. 이게 중독에 배신하면 지금처럼 막 도파민 많이 나오게 하자, 뭐 나는 무슨 뭐 즐거운 일하니까 도파민이 뿜뿜할 거야, 이게 그냥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 예. 그냥 딱 굳어지는 것 같아서, 그 나온 도파민을 어떻게 조절하게 만드느냐, 예. 나온 도파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그 과정이 바로 집중력이다. 그래서 그 집중력이 제대로 쓰이면 몰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고, 아하. 그 집중력이, 그 도파민을 컨트롤하는 집중력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리고 과도하게 주체하지 못할 양이 가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 자동차 가속 페달처럼 네, 잘 밟으면 적당히 달릴 수가 있지만 네, 네. 계속 그거만 끝까지 밟고 있으면 과속해서 언젠가 사고가 나는 네, 것처럼 차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네, 되는 거고. 네. 혹시 교수님은 그 짧은 영상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 혹시 보십니까? 저는 그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볼 때만 봅니다. 혹시 스스로 멈추실 수 있습니까? 이거 짧은 네, 영상 네. 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도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독되는 영상들 계속 저는 보게 되고. 그 쇼츠를 볼 때 어떻게 딱 상고를 하고 보냐면 네. 굉장히 제가 수동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네.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거기에 영화 감독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가 그걸 내게끔 영화를 한 편을 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서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막 이게 복선이라 그래서 막 깔고 그쵸. 그다음에 이 결과 부분에는 그 등장인물이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운을 남겨서 저 주인공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거고 스토리가 이렇게 돼서 내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들이 토론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책이면 책, 영화면 영화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예술문학 작품들의 어떤 특징인데 그렇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네, 결말. 네. 근데 쇼츠를 만든 사람이 그 결과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부분만 딱 해서 자, 그렇죠. 요거 보고 요만큼만 웃어. 그죠. 요거 요만큼만 재밌는 거라고 해서 제가 제 주관적인 느낌을 못 갖게 해요. 이 만든 사람의 느낌만 갖게 하니까 제가 괜히 막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이거 보고 꼭 웃어야 돼? 이거 보고 그렇게 네가 얘기한 것만큼 막 저기 조회수가 뭐 500만이 될 만큼 내가 그만큼 재밌어야 돼? 라는 느낌을 갖고 보니까 이걸 막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단, 전개는 없고 네. 위기, 절정 이것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건데 얼마만큼 위기냐, 얼마만큼 절정이냐를 정하는 것도 상당한 나의 재미인데 그것도 이미 그 사람이 정해준 위기와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정해준 절정만 우리는 느끼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네.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드는 고민이 네. 앞에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빌드업이라고 네, 하는데 네. 발단, 전개를 해 나가잖아요. 네. 사람들은 본론부터 얘기하러 네, 댓글을 네, 씁니다. 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네. 본론부터 얘기하러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유튜버들은 네. 그냥 시작할 때부터 네. 위기 절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되더라고요. 많은 몇몇 유튜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오. 네. 근데 그 유튜버들이 예. 고민이 뭐냐면 예.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찾아갈 것 같은데요. 이 위기 절정만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너무 단기간 내에 자기 무기를 다 써버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이 위기를, 이 인기를,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해야 자유도가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만들던 간에 이거를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다양해야 내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는 건데 네네네. 처음에 인기를 위해서 그냥 제한된 내용, 제한된 느낌, 제한된 감정만을 그냥 막 소위 말해서 빌드업을 해보는 사실 그건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뭐 창고에 그냥 쌓아두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야성이 언제 무너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유행을 잘 따라가는 건지 계속 자기한테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빠른 절정을 원하니 네. 이 창작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거랑 거슬러 가면은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게 되고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옛다 도파민. 네, 네. 위기 절정부터 보여줄게. 네, 네. 그게 자극적으로 되는 거죠, 콘텐츠가. 네. 근데 제가 게임 제작자 진짜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을 만드신 예. 대표님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명 깊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게임을 크게 만드신 분이니까 네. 콘텐츠에는 완전 대가란 말이시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진짜 좋은 콘텐츠고 어떤 콘텐츠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말 중에 제일 그 좋은 콘텐츠는 텍스트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상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글자라면 그거보다 좋은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죠. 글, 네. 뭐 책. 그래서 막 이 사람한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래픽과 엄청나게 많은 사운드 막 거기에 글자 수를 집어넣는 것보다 고독 이거 한마디로 상대방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딱 두 글자라면 그 고독이라는 그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과 사운드와 뭐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콘텐츠라는 얘기죠. 우리 뇌 속에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인데 네. 근데도 사람들은 글을 요즘 안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트레이닝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길어지는 거 네, 싫어하고 왜 말 길게 하느냐 하고 정답 뭐냐고 빨리 말하라고 하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라디오를 듣는 저를 아는 분들도 되게 웃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정신과 의사 중에 말이 제일 짧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뭐 서론 결론하려고 해도 바로 본론만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뭐 콘텐츠를 만들려면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얘기하는 어불성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네. 또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책 내용을 보니까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아이들 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도 페이커 같은 프로게이머 될 거야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게임에 이렇게 과몰입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예.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유 어마어마하겠죠. 실력 자체도 뛰어나야 되고. 네. 요즘 사태난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높은 경쟁률이 프로게이머 되기 위한. 야. 또 다행히 또 우리 저기 정부가 예. 의대에 그 저기 정원을 많이 늘려주셔가지고 경쟁률이 많이 이제 떨어져서 더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와 의대 되는 거에 대한 경쟁률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프로게이머 되는 게 더 어렵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서 네. 책에도 보니까 게임을 하루에 막 12시간씩 하는 아이랑 네. 하루에 게임 한 3시간씩만 연습하는 프로게이머랑 붙여놔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던데요.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는 12시간 연습합니다. 아, 네. 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임 페인도 12시간 게임하고 네. 프로게이머도 12시간 게임해요. 똑같이 했을 때. 예, 그러면 게임이 중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12시간 하니까 둘 다 중독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게임 많이 단순 하니까. 비교하자면. 예, 12시간 단순 하니까 비교하자면. 단순 비교하자면. 근데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할 때 전두엽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게임 페인들은 게임을 할 때 전두엽을 잘 이용 안 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도파민 나오는 선저체 부분에서 도파민만 조금씩 뿅뿅 나오고 그거를 수용하는 전두엽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게이머에 있어서는 게임은 하나의 어떤 뭐 공부 혹은 바둑 혹은 음악 하는 악기 뭐 이거 같은 자극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고 게임 팬에 있어서는 이걸 그냥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만 주는 거 그 다음에 해보고 마는 거 그 다음 계획은 없는 거 이런 것들로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도파민에 네, 끌려다니느냐 맞습니다. 이 차이인데 네.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컴퓨터의 전원을 끌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프로게이머는 활용을 해요? 프로야구 선수하고 똑같은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일정한 운동 시간도 있고요. 근데 자기네 연습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시합 나가기 전에 서로 모여서 그 합을 맞춰보는 그 연습 시기도 있고, 프로야구 선수 저기 시합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연습하고, 네네네. 그냥 체력 키우고 하는 분석하고. 거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체계적으로. 안에 와서 움직여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훈련받고 발휘하고 하는 직업적인 걸로 이제 가는 거고, 이 게임 페인 소위 말해서 문제성 게임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아니면 또 그냥 자고 아침에 뭐 11시, 12시쯤 일어나서 또 뭐 게임하고 말고 또 뭐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에 빠진 자녀 때문에 가정 불화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뭔가 집 안에서도 게임할 수 있는 혹은 게임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면 될까요? 제 외래에 오는 게임 때문에 오는 정말 많은 엄마들한테 네.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진료 볼 때 저하고 게임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해요. 오, 예. 이 아이한테 게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전체적인 생활 시스템이 깨져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게임 문제의 작은 걸로 갖고 들어가면 네. 저 오늘은 게임 안 했는데요? 2주 전부터 게임 안 했는데요? 일주일에 게임 2시간씩밖에 안 했는데 그걸로 애가 다 게임 문제로 몰아가 버리면 얘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돌아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하나의 포인트에 매몰되지 말고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일상적인 생활로. 네. 그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아이에게 공부를 게임하듯이 좀 할 네. 수는 없을까? 네. 게임을 공부하듯이 할 수는 없을까? 혹시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의외로 게임과 공부는 공통점이 많아요. 잠시만요. 네, 이 네. 즈음에서 네.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분들이 지금 안 봐도 보이거든요. 공부랑 게임의 공통점이 공통점 있다고. 많습니다. 많다. 일단은 둘 다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게임보다 공부하는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요. 네. 네.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네. 게임할 때보다 공부할 때 도파민이 더 더 많이 나온다. 나오는데 두 번째 게임도 전두엽을 이용하고요. 공부도 전두엽을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도 규칙이 아주 강력하죠.
네. 그건 5살짜리 꼬마가 하든 80세짜리 할아버지가 하든 총 맞으면 그 대상이 죽고 네.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다니는 이 규칙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부도 규칙이 명확하지만 사실은 규칙 면에 있어서는 게임이 공부보다 훨씬 더 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이 확실해요. 아, 그렇죠. 게임도 상벌이 확실해요. 점수가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네네네. 공부도 점수가 탁탁탁 나와서 이게 우등생, 열등생 가려주듯이 게임도 우등생, 그런 시스템을 놓고 보면 게임과 공부가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왜 공부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게임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뭐냐면 스피드의 관건입니다. 이 반응이 오는 스피드. 네, 그러니까 보상의 스피드가 공부는 6개월 죽어라고 해도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하는데 게임은 6분 만에 이겼다 졌다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했을 때 네, 30분에 한 번씩 초콜릿을 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2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네. 예, 공부에 어떤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고 집중력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정형화시켜서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게임처럼 보상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 네. 그래서 진드감치 공부도 하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 네, 그 공부에 한 번 들어갈 때 양을 줄여주는 것도 전두엽의 그 로딩,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거를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고등학교 16세부터 18세 사이의 아이들의 전두엽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용량의 공부 양들을 그 전두엽에 집어넣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네. 나는 거죠. 외국으로 나가보면 거의 대학교 1, 2학년 과정들을 우리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지금 막 그 쏟아 붓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네. 그 머리 전두엽의 부하가 굉장히 걸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덜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해주는 초기 학습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근데 참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한테 고3짜리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특수반이 생기고, 예, 그거를 막 강요하게 하고, 왜 그걸 못하는 너는 왜 못 따라가느냐, 왜 너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얘네가 수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가부터 끝에 타까지 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많은 수학 문제를 막 풀 때 이게 이해하고 알아서 풀었던 것보다는 하도 많이 푸니까 그냥 아 이거 이런 유형이니까 이 유형에다 맞춰서 풀었던 기억이 많지 그거를 이해하고 푸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는 이제 달달달달 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네,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넘치지 않게끔 조절을 좀 해줘야 될 텐데 다른 아이들은 머릿속에 막 바가지로 퍼넣듯이 퍼넣는데 네. 우리 애만 숟가락으로 떠넣듯이 하면 네.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네. 또 머릿속에서는 또 그래서 거부 반응이 또 일어나고 이걸 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 끝날 때 되면 바가지로 퍼부은 거나 숟갈로 떠먹여 주는 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퍼부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퍼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를 해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주도로 즐겁게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는 불안에 미치는 거죠. 아유, 초조하죠. 불안에 미치는 거죠. 다른 애들 지금 학원 5개, 6개씩 다니고 있는데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학원을 간다고 애가 나갔는데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학원 밑에 있는 PC방에 계속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학원에서도 이제 형광등 쳐다보고 있고. 그 또 하나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 ADHD, 과잉 행동 장애라는 거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 ADHD인가? 우리 애가 ADHD 아닌가요? 막 이렇게 또 고민을 하세요. 요건 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뭐 ADHD가 거의 뭐 국민 질환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인 ADHD 때문에 갖고 거의 뭐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외래를 오는 환자들이 늘어나죠. 근데 실제로 외래 와서 진료를 해보면 정말 성인 ADHD 확률은 그렇게 막 지금 늘어나는 수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ADHD 그 자가 검진표를 갖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걸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난 해보면 ADHD야.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근데 그 설문지 자체가 보면 ADHD처럼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물어봐요. 그 인터넷에 그런 거 뭐 많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그렇게 의심이 되면 병원이나 심리센터 가서 검사를 맡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자기는 틀림없이 ADHD래요. 왜냐하면 한 2년 전부터 정말 집중력이 완전 현저히 떨어져서 일의 능률 자체가 오르지 않고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 머릿속에 휙 하고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상사가 와서 뭘 이렇게 하면 그걸 했나 안 했나?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보면 안 해놓은 거예요. 깜빡했는데. 그럼 막 야단 맞고 이게 계속되니까 저는 틀림없이 성인 ADHD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가 일이 엄청 많은 그 회사인데 2명이 일을 하다가 1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2명이 해도 많은 일을 이 1명이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ADHD라고 느낀 그 시점이 이 2명 중에 1명이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의 로딩,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게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담고 있고 나머지를 다 뱉어내는 건데 그 뱉어내는 현상을 보고 나는 ADHD 이렇게 느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때문에 네, 그렇게 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본인의 머리, 뇌부터 또 걱정을 하게 네. 되고요. 또 누구나 그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 중독과 몰입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게 또 이제 부제로도 네. 붙어 있는데 이 균형을 찾으려면 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능동성입니다. 능동성. 네. 그러니까 아까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독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걸 하면 내가 그냥 편해질 거야라고 해서 그 물질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 물질이 나를 편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의존하게 근데 네, 그건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건 난 이걸 해서 내가 성취를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난 이걸 완성해서 내가 이 완성감을 느껴서 나는 좋아질 거야라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대한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완성되는 어떤 것들이 좀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소비적인 일이 아니라 생산적인,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이라고 한 게 그럼 과연 뭐냐면 그 다음 스텝 혹은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생산적인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40대 초반에 뭐 과장인데 예. 진급을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시 등록하고 다니는 건 이 영어 학원 다니는 건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생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급을 하고 그쵸.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거. 근데 내가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수다를 떠는 거, 그건 소비적인 일이에요. 그냥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산적인 걸로 가야 의존성, 중독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참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네. 또 노력도 같이 해줘야 네. 되고. 혹시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네. 기존에 막 게으름 페인, 우울한 네, 네. 페인이었는데 네. 막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그럼 많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 저한테 오겠죠. 네, 제가 그렇게 너무 뭐 자기 친절한 자랑 정신과 같긴 의사는, 합니다만. 네, 친절한 정신과 의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막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네. 이유는 그런 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제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현실 파악이거든요. 현실 파악. 근데 그 현실 파악 안에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난 이미 뭐 나이 들어버렸고 이미 뭐 나는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뭐 어줍지 않은 회사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뭐 미래를 보고 뭐 희망을 가져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소비적인 생활만 계속 되니까 가족이
있는 부인이라든지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든지 계속 이제 한심하게 보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어렸을 때 참 똘똘했는데 어렸을 때 참 똑똑했는데 근데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식 중에 안 똑똑한 놈이 어딨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은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네. 와, 그럼 뭐 지능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거나 정말 뛰어난 무슨 뭐 이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 하나 집중력에 좀 결점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한 끝까지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완성된 어떤 프로덕트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누구누구씨 이게 당신은 기본적인 잠재 능력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능력은 이 정도인데 이 집중력에 대한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 앞으로 당신의 프로덕트가 이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라고 해서 치료가 시작이 되고 뭐가 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실 파악부터 시작하자. 가끔 이제 우리 한덕현 교수님은 좀 뼈 때리는 말씀도 하실 것 같은 그런 상상도 가끔이 듭니다. 아니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집중력의 배신, 한덕현 교수님의 신간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중독 역시 하루아침에 증상이 금세 회복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야만 목표대로 회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중독에서 벗어나 몰입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 몇 가지 키워드가 다 녹아 있네요. 네. 인내심, 네. 꾸준한 치료,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존심과 독립심. 네. 그래야만 중독에서 벗어나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 뽑아주신 거예요? 진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의미고요. 네. 제일 소위 말해서 나는 페인이고 나는 사회에서 낙이 찍은 중독자여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젊은 층에게 가장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배신한 사람은 그냥 다시 만나지 말고 떠나보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집중력이 배신했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보낼 수는 없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 배워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함께 집중력의 배신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안에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